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잃는 열쇠는 바로 근육이라고. 근육이 감소하면 활력과 생리적 기능이 저하돼 전반적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혈당의 흡수와 배출 기능이 나빠져 당뇨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소한 보행 능력과 신경 조직이 뇌 수축에 영향을 끼쳐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으며 오직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근육의 기능도 감소하는데 근육 기능을 회복하고 잘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파트 2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3에서 파트 5까지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림과 해설을 통해 설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파트 1의 근육 건강과 관련된 의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 읽어보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질병에 따른 운동의 주의점에 대해 다룬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무릎이 아플 때, 허리 디스크 환자의 운동 요령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백세 건강, 근육이 결정한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 무병장수의 꿈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히 병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인 것이지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많은 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하기,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골라 먹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중 우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젊은 보디빌더 남성들의 울퉁불퉁한 몸매나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탄력 넘치는 다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육 운동의 일부입니다. 근육이란 보디빌더나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파워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저장하고 저장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멋진 몸매를 유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에 걸리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에 투자하자, 근육테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미리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60세를 전후해서 은퇴하게 되면 30년가량을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후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주식, 채권, 개인연금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에도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금전적인 걱정 없이 지내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막대한 예비용량을 가진 폐도 나이가 들면서 탄성을 잃어갑니다. 20세부터 60세가 되기까지 매년 1% 정도로 호흡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대 초에 골격이 완전하게 성숙합니다. 30세의 골밀도가 최고가 되었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1년에 1% 정도로 뼈의 양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맛을 느끼고 구별하는 능력도 20대 초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30세가 넘으면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줄고 소화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과식을 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대동맥을 비롯한 여러 굵은 동맥들의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온몸에 필요한 양의 혈액이 겨우 공급됩니다. 콩팥의 무게와 부피도 줄어듭니다. 40세가 넘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합니다. 40세부터 몸의 면역 기능도 줄어듭니다. 백혈구가 암이나 감염성 질환과 싸우는 능력이 이때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40세 이후의 근육의 양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중년일 때보다 근력이 20%가 떨어지고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젊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웬만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와병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어나고 볼링공을 더 힘차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자세가 예뻐집니다. 활배근이 발달하면 구부정한 어깨가 반듯하게 펴지면서 자신감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허리가 꼿꼿해지면서 옷맵시도 살아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칼로리 소비 정도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의 양, 미리미리 근육량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만큼 근육테크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약이다.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60세 넘은 환자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면 먹는 약이 많아서 주저하는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 많고 한숨을 내쉽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관절염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지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 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이 실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유병률을 58%까지 낮추는데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보다 2배의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의 비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연간 1인당 $2,250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연관된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좀 더 좋은 성인들은 근력이 좀 더 낮은 성인들에 비해 사망률도 20%가 낮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3%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입니다. 무조건 하는 운동은 독이다. 운동이 만병통치의 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에 따라 다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 아픈데 걷는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혈압이 높은데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인데 저녁에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천식이 있어서 많이 걸으면 숨이 차곤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운동이 있고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아침 운동은 피해야. 많은 사람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는 아침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행이나 단체 운동, 무거운 것을 드는 중량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강도가 너무 높은 운동은 맥박과 혈압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며 단체 운동은 남의 운동 속도에 따라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엔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지는데 본인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스마트폰, 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목 맥박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 공복 상태 운동은 위험. 당뇨병 환자에게도 운동이 권장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격렬한 운동 후 고혈당 및 케톤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2-3시간 후에 음식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탕, 꿀, 초콜릿 등의 단순당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시원찮으면 등산은 절대 금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레저 활동은 뭘까요? 아마도 등산일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등산이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등산의 장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까이에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 특히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8배에 이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고 손상이 생기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같은 자극이 수시간 이상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한번 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의 7-8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계속 가해지므로 관절 연골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관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하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40-50대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등산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산은 보통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하므로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을 잘 안배해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 40% 정도를 소모하고 내려올 때 30% 정도를 사용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정도의 체력은 비축해야 합니다. 체력이 저하될 때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등산 중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바위나 큰 돌 등을 넘어가는 중에 삐끗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등산을 계속하면 하산 후에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등산을 멈추어야 합니다. 등산화를 준비하여 미끄러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예방운동법부터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며 요통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을 과도하게 할 경우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기존의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경우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의 강도나 빈도를 늘릴 경우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